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깊고 험하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외진 고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저물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순박한 마음씨를 지니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어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비켜가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예지하기나 믿기 힘든 기이한 소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을 뒷산 중턱에는 오래전 승려들이 떠나고 빈집만 덩그러니 남은 폐사 하나가 있었는데, 낮에도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 나무꾼들조차 발길을 들이기를 꺼리는 기묘한 장소였습니다. 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산골 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오면서 마을에는 잔잔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원님은 나이가 젊고 용모가 단정하였는데, 무관 출신이라기보다는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의 기품이 흐르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고을 원님이라고 하면 을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호통을 치기 마련이지만, 이 젊은 원님은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관아의 업무가 끝나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사랑방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책을 읽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한결같던지 관아의 아전들도 발소리를 죽이며 원님의 독서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원님이 머무는 관아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어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을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나무 소리가 났고, 기둥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으며, 처마 끝에는 빗물에 다른 기와들이 옹기종기 모여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텃밭에서 나는 나물 반찬을 좋아하여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고서를 펼쳐드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관아의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원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을 읽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유독 그날따라 달빛이 밝아 먼 산의 능선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님의 시선은 자연스레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 잡은 폐사 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무성하게 자란 숲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허물어진 담벼락과 기울어진 탑의 실루엣이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낮에 이방에게서 얼핏 듣기로는 그 절이 수십 년 전에는 제법 큰 절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스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버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님은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과 함께 마치 누군가 그곳에 남겨져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기에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날카롭고 매서워져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옷깃을 여미며 다시 책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폐사 쪽으로 신경이 쓰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람소리가 거세질수록 폐사의 낡은 풍경소리가 댕그랑거리며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여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지나친 예민함 탓이라 여기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붓을 들어 먹을 갈기 시작했지만, 먹물이 검게 번져가는 벼루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원님은 이방을 불러 지난밤에 보았던 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으나 이방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이방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되는 장소로 밤이면 도깨비불이 보인다거나 정체불명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미신을 믿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기에 그저 헛소문일 것이라 치부하면서도 이방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진심 어린 두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괜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그곳을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지만, 당장 급한 고을의 업무들이 산적해 있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고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 찾아왔는데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원님은 이날도 어김없이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으나 안개 때문인지 주변의 소리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고양이의 발소리, 지붕 위를 구르는 낙엽 소리, 멀리서 지저대는 개 짖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와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원님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방문을 열고 뱃마루에 나섰는데 안개 속에 잠긴 마당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몽환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바람이 훅 하고 불어와 마당에 촛불을 꺼뜨릴 듯 위태롭게 흔들었는데 그 바람 끝에 실려온 아주 미세한 소리가 원님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마치 사람이 나직하게 읊조리는 듯한 소리였는데 너무나 희미하여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원님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소리는 금세 바람에 흩어져 사라져버렸고 다시금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들려온 소리의 여운은 이상하리만치 길게 남아 원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소리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뒷산의 폐사 쪽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방으로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았으나 방금 들은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도저히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과로하여 헛것을 들은 것이라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선비로서 갈고 닦은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일정한 리듬과 운율이 있었고 마치 글을 읽을 때 낭낭하게 끊어 읽는 듯한 억양까지 느껴졌기에 더욱 기이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깊은 산속 폐사에서 밤늦도록 글을 읽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하필이면 다 허물어져가는 절터에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원님은 관아의 마당을 거닐며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는데 햇살 아래 드러난 뒷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새는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새들의 지저김은 경쾌하기만 하여 밤에 음산했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헛웃음을 지으며 업무에 복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찜찜함이 물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러 나가며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원님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그늘이 자꾸만 밟혔습니다. 원님은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 혹시 폐사에 얽힌 또 다른 사연이 없는지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노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거나 화제를 돌리며 피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원님은 단순히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고 그것이 마을 전체가 쉬쉬하며 덮어두려는 오래된 비밀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어떤 노인은 원님의 눈을 피하며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사또, 그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오히려 원님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고 학자로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원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일어나 앉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을 벗삼아 책을 펼쳤지만 귀는 온통 바깥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원님만이 홀로 깨어 이 고요한 밤의 파수꾼이 된 듯했습니다. 째깍거리는 자명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옛날의 밤은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었으며 이 고독 속에서 인간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날이 서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어제와 비슷한 시각에 다시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하늘 천따 지검을 현누루황. 그것은 분명 천자문을 읽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더 어려운 경전을 읊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맑은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 그것도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사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라니. 이것은 분명 이승의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원님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절함과 간절함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님은 조심스레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수많은 사람이 손을 흔드는 형상처럼 보여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리는 끊길 듯 말 듯 이어지며 산골짜기를 메아리쳤고 그 울림은 마치 슬픈 노래가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원님은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이든 간에 깊은 사연과 한을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겠지만 원님은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내는 글, 읽는 소리에 기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원님은 관아의 서구를 뒤져 마을의 역사와 지리가 기록된 읍지를 찾아보았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책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폐사에 대한 기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읍지 어디에도 그 절이 왜 폐사가 되었는지, 그곳에 어떤 인물이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고 다만 수십 년 전 큰 화재가 있었다는 짧은 문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이 부실하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혹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원님은 덮어둔 책 위로 피어오르는 먼지를 바라보며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자신이 이 고을에 부임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폐사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이제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희미하게 들려올 정도로 그 기세가 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지 낮에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저녁이 되면 일찍 대문을 걸어 잠그는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귀신이 노했나 봐. 무언가 억울한 게 있는 게지라는 수근거림이 관아 담장 너머로 들려왔고 고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짓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염려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님은 마음을 굳히고 자신의 측근인 호방을 불러 은밀하게 채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는데 무력을 사용할 병사들이 아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정갈한 음식과 술, 그리고 향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호방은 원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삿도 혹시 굿이라도 버리시려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원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원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가 아니라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무당이나 스님을 부르는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었으나 원님은 자신의 학식과 덕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원님은 준비한 물건들을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붓과 벼루, 그리고 평소 즐겨 읽던 논어책 한 권을 챙겨 품에 넣었는데 이것이 귀신을 상대할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밖에는 벌써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호롱불을 들고 마루로 나서며 오늘 밤이야말로 그 기이한 글 읽는 소리의 주인을 만나 단판을 지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아의 하인들은 원님이 밤늦게 외출하려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만류했는데 특히 늙은 하인은 원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또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산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밤에 그 산에 올라갔다가 멀쩡히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님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걱정 말게. 나는 그저 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네. 해가 뜨기 전에는 돌아올 테니 문을 잠그지 말고 기다리게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원님이 관아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하늘에는 조각달만이 외롭게 떠 있어 산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길은 텅 비어 있었고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어 마치 죽은 마을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님은 발소리를 죽이며 산길 입구로 향했는데 산 입구에 다다를수록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며 한 발 한 발 내디뎠고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소문의 폐사에 도착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가파랐으며 무성하게 자란 자풀들이 발목을 잡아채며 원님의 앞길을 방해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원님은 호롱불 빛에 의지하여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중턱쯤 오르자 안개가 더욱 짙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님은 귀를 쫑긋 세워 그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늠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산을 오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숲이 끝나고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무너진 돌탑과 잡초, 무성한 마당, 그리고 지붕이 반쯤 날아간 대웅전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폐사였습니다. 폐사 주변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알 수 없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건물을 감싸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허물어진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낭랑하고도 처연한 글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호롱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밝혔지만 불빛은 어둠에 먹혀 멀리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는데 계단 틈새마다 자라난 이끼들이 미끄러워 자칫하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사명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 하나만 열면 그 소리의 주인공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원님의 손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대웅전의 낡은 문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던 찰나 갑자기 글 읽는 소리가 뚝 끊기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원님의 인기척을 느낀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원님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문고리를 잡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원님은 결심한 듯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문소리가 폐사의 고요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것은 수백 년 묵은 먼지 냄새와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냉기였는데 그것은 마치 깊은 얼음 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원님은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호롱불을 앞으로 내밀었으나 불빛은 마치 겁을 먹은 듯 파르르 떨리며 겨우 원님의 발치만 비출 뿐 대웅전의 깊은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텅 빈 불당 안은 기둥이 기울어져 위태로워 보였고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마치 낡은 휘장처럼 내려와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황폐한 공간 한가운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마룻바닥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누군가 방금 앉아 있었던 듯한 온기가 아스라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님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불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낡은 마루장은 밟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정적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져 원님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분명 밖에서는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렸건만 문을 여는 순간 거짓말처럼 소리는 뚝 끊겨버렸고 오직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원님은 혹시나 하여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불상조차 사라진 텅 빈 좌대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자신의 주위를 맴돌며 낯선 방문자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열려있던 문이 쾅 하고 닫히며 호롱불이 꺼져버렸는데 순식간에 찾아온 암흑 속에서 원님은 잠시 숨이 끊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원님은 움직일 수 없었고 등 뒤에서는 누군가 차가운 숨결을 불어넣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원님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선비로서의 채통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향해 정중하게 지나가던 과객이 글 소리에 이끌려 잠시 들렀습니다. 방해할 뜻은 없었으니 노여워 마십시오. 라고 나직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다만 천장 석갈의 어딘가에서 탁탁하고 책장을 넘기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더듬더듬 문고리를 찾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밤새들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지만 폐사의 풍경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원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관아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원님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원님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피로와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전들은 원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업무를 보고했지만 원님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 일쑤여서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원님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폐사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과 그곳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혼이 머무는 곳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는데 원님이 밤에 홀로 산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관아의 하인들을 통해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귀신 들린 폐사에 다녀오셨대. 어젯밤에 산에서 도깨비불을 봤다는데 그게 원님이었다나 하는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온 고을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밭을 갈던 농부들도 일손을 놓고 산 쪽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님이 그곳에 다녀온 후로 마을에 재앙이 닥치거나 원님이 큰 병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풀려져 급기야는 폐사의 귀신이 노하여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코지한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마을 외곽에 사는 김 노인의 집 닭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원님이 금기를 깨고 폐사에 발을 들인 탓이라 여기며 두려움 섞인 원망의 눈길을 관아 쪽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면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집집마다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소금을 뿌려두는 등 마을 전체가 비상시국이라도 된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는데 이방과 호방을 비롯한 아전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여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원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사태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신을 맹신하는 몇몇 아전들은 당장이라도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원님이 부임을 잘못한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원님은 창밖으로 들려오는 이런 어수선한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자신의 호기심이 의도치 않게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을 안겨준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관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이 고을의 일을 도맡아온 늙은 이방이 조용히 원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방은 흰 수염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여 고을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찻상 하나를 들고 들어와 원님 앞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모습에서 그가 하려는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은 원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원님은 찻잔을 받아들고 이방에게 자리를 권하며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 편하게 이야기해보게.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몹시 답답하던 참일세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방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방은 저 폐사는 원래 이름난 학승들이 머물던 곳이었으나 약 30년 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젊은 선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로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먼 옛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이몽룡도 아니고 성춘향도 아닌 그저 가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효자 박선비였습니다. 그는 비록 집안은 가난했으나 글재주가 비상하고 총명하여 고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돈을 모아 박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수 있도록 도왔고 박선비는 꼭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겠다며 눈물로 맹세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려 있었고 원님은 그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떠난 젊은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듬직하고도 애처로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과연 마을 사람들의 기대대로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님께 어사화를 하사받고 금이 환양하는 길,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를 즈음에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졌는데 그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에 밤길을 재촉하여 산을 넘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또께서 어젯밤 다녀오신 그 폐사가 있는 산길 말입니다. 이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어 목을 축였는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박선비가 산 중턱에 있는 그 절에 잠시 쉬어가려고 들렀을 때 갑작스러운 호환 호랑이의 습격을 만난 것은 아니나 급성 열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긴장하고 고생한 탓에 몸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절의 스님들에게 구조되어 요양을 했지만 열은 내리지 않고 밤새 헛소리를 하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원을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손에서 합격증인 홍패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라앉아 슬픔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결국 박선비는 고향집을 눈앞에 두고 그 절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을로 내려와 장사를 지냈지만 사람들은 그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을 눈앞에 두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 그 원한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후로 절의 스님들은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렸고 절은 그렇게 버려져 폐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방은 이야기를 마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뒤에 이토록 절절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원 급제라는 영광을 안고도 끝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젊은 선비의 한, 그리고 그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렸을지도 모를 노모의 슬픔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어젯밤 폐사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풀지 못한 한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응축된 슬픔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원님은 그제야 자신이 들었던 글 읽는 소리가 왜 그토록 애처롭게 들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은 원님의 표정을 살피며 간곡하게 덧붙였습니다. 사또 그러니 제발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 원호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가까이 하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저 모른 척 넋을 위로하는 제사나 한번 지내주고 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방의 말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조언이었으나 원님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글 읽는 사람으로서의 연민이자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방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의 충정은 잘 알겠네. 내 깊이 새겨듣도록 하지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방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물러갔지만 원님은 이방이 나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와 어젯밤의 경험을 기록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깊은 한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았고, 무당을 불러 구술한다고 해서 그 학구열 높은 선비의 영혼이 위로받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다시금 짙은 어둠이 깔렸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디선가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고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방문을 열고 콘마루에 앉아 뒷산을 바라보았는데 어젯밤보다 더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어 폐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귀에는 환청처럼 그 글 읽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이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님은 지난밤 자신이 너무 준비 없이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귀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벗을 만나러 가듯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미 다시 산에 오를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괴물이 아니라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청년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로하는 방법은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재주를 인정해주는 것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원님은 아랫사람을 시켜 술상을 준비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사 음식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정갈한 술과 안주를 마련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은 의아해하며 사또 이 밤중에 손님이라도 오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원님은 그래, 아주 오래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지라고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원님은 서재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고서를 한 권 꺼내어 먼지를 털고 벼루에 먹을 진하게 갈아 붓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닌 문문으로 영혼과 교감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기세를 더해 내일이면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 저를 태워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면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원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태운다면 그곳에 머무는 원호는 영영 갈 곳을 잃고 악귀가 되어 마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원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일을 매듭지어야만 했습니다. 원님은 옷을 갈아입었는데 관복이 아닌 선비들이 입는 하얀 도포를 차려입고 갓을 바르게 썼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사랑하는 벗으로서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원님은 한 손에는 술병을, 다른 한 손에는 책과 등불을 들고 조용히 관아의 뒷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지만 원님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버려 세상은 더욱 어두웠지만 원님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원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초가집들을 보며 그는 반드시 평화를 되찾아 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검게 웅크리고 있는 뒷산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원님의 귀에 다시금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글 읽는 소리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공포의 소리였지만 오늘은 기다림의 소리였습니다. 원님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둠 속으로 그 슬픈 영혼이 기다리는 폐사를 향해 한 발짝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원님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한결 신중하고 무거웠는데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냉기는 더욱 매서워져 옷깃을 파고들었고 발밑에 깔린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며 마치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소리를 내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흔들리는 불빛처럼 위태로워 보일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 심지를 품고 묵묵히 어둠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원님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중턱에 이르자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바람소리에 섞여 들리는 희미한 소리가 아니라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또렷하고 명징했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논어의 첫 구절을 읊는 그 목소리에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보다는 배우고도 쓰지 못한 자의 비통함과 회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낭낭한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이 마치 흐느낌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풀지 못한 한을 품은 영혼이 토해내는 피 끓는 절규임이 분명했습니다. 원님은 품에 안은 술병과 책을 다시 한번 고쳐들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 물건들이야말로 오늘 밤 귀신과의 대화문을 열어줄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력이나 부적으로 귀신을 제압하려 하지 않고 오직 진심과 예로서 그를 대하리라 다짐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갈수록 험해져 돌뿌리에 채이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옷이 긁히기도 했지만 원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외로운 영혼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생동물의 눈빛도 스산하게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도 지금의 원님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폐사의 입구인 일주문터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기둥만 남은 낡은 문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에는 깨진 기왓장들이 뒹굴고 있었고 한때는 웅장했을 석탑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채 처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풍경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자 폐사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놓인 듯 몽환적이면서도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경내로 들어섰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웅전 쪽을 바라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허물어진 벽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는 더욱 격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독경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와 토론을 하듯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가끔은 책상을 치며 탄식하는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그 영혼이 가진 뜨거운 학구열에 대한 경이로움에 가까웠습니다. 죽어서도 책을 놓지 못하고 이 차가운 폐사에서 밤마다 글을 읽어야만 하는 그 절박한 사연이 무엇인지 원님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원님은 대웅전 앞 계단 아래에 서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치 스승의 방에 들어가는 제자처럼 공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큰 목소리로 그러나 정중하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지나가던 글 읽는 사람이 밤이 깊어 적막함을 달래고자 술 한 병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문전 박대하지 마시고 잠시 말동무라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원님의 목소리는 고요한 폐사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대웅전 안에 글 읽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바람이 낡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건드려 댕그랑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겁을 먹고 도망쳤겠지만 원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귀신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자신이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밤이슬이 내려 원님의 어깨를 축축하게 적셨지만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대웅전의 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의해 열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위적인 움직임이었기에 원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열린 문틈을 주시했습니다. 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원님은 이것이 들어오라는 허락임을 깨닫고 챙겨온 술병과 찻잔, 그리고 책을 챙겨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올라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향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맡을 수 없는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원님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방 안은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서한 책상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던 듯한 빈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원님은 당황하지 않고 빈 서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져온 술병과 잔을 서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촛불 심지를 돋우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주인장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니 섭섭합니다. 저는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오나 지금은 그저 그를 사랑하는 벗으로서 안타까운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원님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고 스스로 술잔에 술을 채워 빈 방석 앞에 놓았습니다. 술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가자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며 촛불이 꺼질 듯이 심하게 흔들렸는데 원님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자 빈 방석 위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연기처럼 흐릿하던 것이 점차 뚜렷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푸른색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유건을 쓴 젊은 선비의 모습이었는데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와 슬픔이 가득 고인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폭의 슬픈 수묵화 속 인물처럼 보였고 온몸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귀신은 원님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간데 감히 죽은 자의 영역을 침범하는가?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분노만이 아님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원님은 동요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나 세상에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자 하니 이곳에 억울하게 뜻을 펴지 못한 큰 인재가 계시다 하여 그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왔습니다. 원님의 대답에 귀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귀신은 원님이 가져온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원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만 봐도 기절하거나 도망치기 바쁜데 태연하게 술을 권하는 이 관리의 배포에 내심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귀신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가 방안을 휘돌며 촛불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잊힌 존재요.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늙으신 어머니께 효도 한 번 못하고 이 산속에서 객귀가 되었소. 내 한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술 한 잔으로 어찌 그 마음을 달랠 수 있겠소. 귀신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비통함으로 가득 찼고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원님은 조용히 자신이 가져온 책을 꺼내 서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최신 서적이었는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해 읽어보지 못했을 귀신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한양에서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비록 몸은 떠나셨으나 선비의 혼은 여전히 배움에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이 술은 그대의 한을 씻기 위함이 아니요, 그저 이 밤 글 친구와 나누는 정일 뿐입니다. 원님의 말에 귀신은 멈칫하며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처연한 갈망이 읽혔습니다. 귀신은 떨리는 손을 뻗어 책을 만지려 했으나 손은 책을 통과해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신은 허탈한 표정으로 쓴 웃음을 지으며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이 있어도 넘길 수가 없고 술이 있어도 마실 목이 없으니 이것이 죽은 자의 비애로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원님은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원님은 대신 책장을 넘겨주며 가장 좋은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귀신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하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님이 한 구절을 읽고 멈추자 귀신이 그 뒷구절을 이어 읊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그를 읊었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귀신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원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흩어졌지만 그 슬픔의 무게만은 원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또 내 원통함은 단순히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이 나를 역병든 귀신이라 하여 기피하고 내 늙으신 어머니마저 죄인 취급을 받으며 홀로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나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요. 고향의 재앙을 가져온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의 절규는 대웅전 기둥을 흔들 만큼 강렬했고 밖에서는 천둥이 치듯 바람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원님은 그제야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귀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어머니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바로잡아줄 누군가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배척이 오히려 귀신의 한을 키웠고 그것이 다시 공포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셈입니다. 원님은 엎드려 우는 귀신에게 다가가 비록 만져지지는 않지만 어깨를 감싸주는 신연을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대의 마음, 내 이제야 온전히 알겠소. 내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럽혀진 이름을 씻어주겠소. 원님의 단호한 약속에 귀신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도끼와 원망이 조금씩 옅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저를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선비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까? 귀신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습니다.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리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네와 자네 어머니를 위한 위령제를 성대하게 올릴 것이네. 이때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귀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원님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귀신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는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원님은 귀신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응시하며 다 타들어간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지만 그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지만 원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서안 위에 놓인 책과 술병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웅전을 나서는 원님의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마을을 굽어보았는데 아침 안개 속에 잠긴 마을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여전히 오해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비추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굴뚝마다 아침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마을 입구에는 벌써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새 원님의 안위를 걱정한 아전들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멀쩡히 걸어 내려오는 원님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사또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이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원님은 그들을 향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주 귀한 벗을 만나고 오는 길일세. 모두들 관아마당으로 모이게나. 내 할 이야기가 아주 많네. 사람들은 원님의 당당하고 환한 모습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며 원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원님의 옷자락에는 산속의 흙과 이슬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위엄과 자애로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폐사귀신, 소동의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마음속으로 지난밤 만난 젊은 선비의 이름을 되뇌며 관아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원님이 관아의 넓은 마당에 들어서자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며 밤새 묻어있던 산속의 어둠과 냉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낫이나 그이 같은 농기구가 들려있어 지난밤의 공포와 긴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원님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원님의 뒤에 혹시나 무엇인가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눈초리로 연신 등 뒤를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원님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정돈시켰습니다. 원님은 가장 먼저 늙은 이방을 곁으로 불러오게 한 뒤 마을의 원로들과 유지들을 마당 앞줄에 앉히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의 백성들은 모두 내 말을 잘 들으라. 지난밤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폐사의 귀신을 만나고 왔다. 원님의 첫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원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지난밤 폐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나 과장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귀신의 모습은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아니라 슬픔에 잠겨 책을 읽는 외로운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들이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고도 끝내 집에 돌아가지 못한 박선비였다. 원님이 박선비의 이름을 거론하자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듯 고개를 떨구거나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그를 놓지 못할 만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고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한 불효를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괴물 취급하며 돌을 던지지 않았더냐. 원님의 목소리는 점차 힘이 실리며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는데 그 속에는 백성들의 무지함에 대한 꾸짖음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두려움에 눈이 멀어 그의 늙은 어머니를 따돌리고 그가 죽은 자리를 저주받은 땅이라 하여 발길을 끊었기에 그의 한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밤마다 들려오던 글 읽는 소리는 너희를 해치려는 저주가 아니라 제발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피맺힌 호소였음을 왜 몰랐단 말이냐. 원님의 질책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선비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쌀 한 톨 나누어 주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몇몇 이웃들은 얼굴이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에서 연민과 자책으로 바뀌어 갔는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박선비는 참으로 효자였고 점잖은 양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불쌍한 것이 구천을 떠돌고 있었다니 내 이 죄를 어찌 갚으리요. 노파의 통곡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신이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원님은 사람들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분위기를 수습하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길은 있다. 오늘 우리는 박선비를 위해 마을 전체가 정성을 모아 큰 위령제를 올릴 것이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구판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장원급제자를 환영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 원님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기 바빴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하겠습니다. 사또 제 집에 가장 좋은 술을 내오겠습니다 하며 앞다투어 호응했습니다. 원님의 지시 아래 관아와 마을은 즉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젯밤에 음산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명절을 맞은 듯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집마다 쌀과 과일 고기를 거두어 관아의 부엌으로 모였고 장정들은 산에 올라가 폐사 주변의 잡초를 베고 무너진 담벼락을 정리하기 위해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조차 어른들을 도와 심부름을 하거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당을 쓰는 등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박선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원님은 직접 붓을 들어 박선비의 넋을 기리는 충문을 작성했는데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아 마당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고 떡을 찌는 시루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따스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하며 박선비, 생전의 일화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는데 그 양반이 참 글을 잘 읽었지. 어머니께 드리려고 산딸기를 따오던 모습이 선하네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박선비는 다시금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리운 이웃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 모든 준비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앞세우고 긴 행렬을 이루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횃불이나 몽둥이 대신 정성껏 차린 제사상과 향, 그리고 박선비를 위한 새 옷과 책들을 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엄숙하면서도 가벼웠고 숲속의 새들도 그들의 행렬을 반기듯 지저귀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 중턱의 폐사는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손길로 잡초가 정리되고 마당이 쓸려 있어서인지 더 이상 흉물스럽지 않고 고즈넉한 옛절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에 거대한 제사상이 차려지자 원님은 관복을 정제하고 향을 피워 올린 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충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고을 원님과 온 마을 주민들은 삼가 고하나니 효심 깊고 학식 높았던 박선비의 영혼이여 그대의 억울함과 슬픔을 우리가 이제야 알았소. 늦었지만 부디 이 정성을 받아 노여움을 푸시고 못다한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편안히 가시오소서. 원님의 충문이 낭독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흐느꼈고 산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를 하늘 높이 실어 날랐습니다. 원님은 충문을 다 읽은 뒤 자신이 준비해온 장원급제 홍패라고 쓴 종이와 박선비에게 주려던 책을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며 종이가 재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 갑자기 대웅전 안에서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이 뚝 그치고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뺨을 어루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으로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는 듯한 구름의 형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선비가 가시는가 봐. 이제야 하늘 풀고 가시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원님은 하늘을 향해 정중하게 읍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잘 가시게 내버시여. 이제 그대의 이름은 이 고을의 자랑으로 남을 걸세. 제사가 끝나자 원님은 준비해간 술을 대웅전 주변에 뿌리며 땅을 위로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네. 이제 다 잘 될 걸세 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내렸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제사 음식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며 음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귀신이 남긴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화합을 위한 밥상이니 모두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립시다. 원님의 말에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었는데 산속 폐사에서의 식사였지만 그 어느 잔치상보다 맛있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산자락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밤새 마을을 짓누르던 공포를 완전히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며 산을 내려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유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특히 소외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원님은 이방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목수들을 불러 폐사를 깨끗하게 보수하고 그곳에 박선비를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도록 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그곳을 장원사라 부르며 마을 아이들이 글을 읽고 공부하는 서당으로 쓰도록 하면 좋겠네. 이방은 원님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사또, 죽은 박선비도 지하에서 기뻐하며 후학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저대던 개들도 조용해졌고 아이들도 칭얼거림을 멈추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원님은 다시 사랑방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어제처럼 창밖을 신경 쓰거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한탄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뭇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자연의 소리,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평화로운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원님은 책장을 넘기며 문득 지난밤 박선비 귀신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원님에게도 학문의 진정한 의미와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시 한 수 적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벗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먹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에서 원님은 홀로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랑방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폐사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희망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마을 아이들이 빗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폐사로 가는 길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장원 급제하신 박선비님 만나러 가요 하며 제잘거렸고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원님은 관아의 문루에 올라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고을에 부임하여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박선비의 한을 풀어준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관아의 마당에서도 하인들이 모여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책을 읽으며 고을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오래도록 이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에 내려앉은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시게 빛났는데 마치 하늘이 이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난밤의 위령제가 끝나고 사람들은 고난 잠을 잤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공기는 예전의 무겁고 습한 기운이 아닌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켜며 밤새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잤다는 사실에 서로 놀라워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거치고 화색이 돌았으며 물을 깼는 손길에도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님은 아침 일찍 관아의 마당으로 나와 밤새 내린 이슬을 밟으며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보이는 폐사의 실루엣이 더 이상 흉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을의 자랑스러운 선비가 마지막까지 항열을 불태웠던 성스러운 장소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이방을 불러 곧바로 폐사 복원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목수들과 일꾼들이 장비를 챙겨 산으로 올라갔고 그 뒤를 이어 마을 장정들이 자발적으로 지게를 지고 따라 나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산속에서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는데 이는 밤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귀신의 울음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찬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십시일반으로 기와와 목재를 내놓았고 새참을 나르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산기쏨을 가득 채웠습니다. 폐사의 낡은 기둥은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되었고 구멍난 지붕에는 윤기가 흐르는 새 기와가 얹어졌으며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반들반들하게 다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기색 없이 즐거워했고 박선비를 위한 집을 짓는다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돌 하나 나무 하나를 다루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폐사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변모했는데 원님은 그곳에 장원서당이라는 현판을 직접 써서 걸어주었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했던 박선비의 뜻을 기리고 마을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글을 읽으며 제2, 제3의 장원급제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현판식이 있던 날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새 옷을 차려입고 서당 마당에 모였는데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보며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원님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의 주인이다. 박선비님이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배우거라 라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산속에서는 더 이상 구슬픈 곡소리나 한 맺힌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낮 동안 아이들이 읽었던 글, 읽는 소리의 여운만이 산들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박선비도 이제 웃고 있겠지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장원서당은 마을의 명소가 되어 인근 고을에서도 그 명성을 듣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흉가가 명당으로 바뀐 기적을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젊은 원님의 지혜와 덕망 덕분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는데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귀신에 대한 공포로 잔뜩 움츠러들었을 겨울이었지만 올해는 마을 곳곳에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원님이 관아의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횟감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서로 김장김치를 나누고 떡을 돌리며 정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눈 내리는 밤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근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짓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팥죽을 쑤는 냄새로 진동을 했는데 집집마다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붉은 팥을 삶아 으깨느라 분주했습니다. 예전에는 팥죽이 귀신을 쫓기 위한 액막이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애군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무사함을 감사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축제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관아마당에 큰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동지 팥죽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원님도 관복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 틈에 섞여 팥죽을 먹었는데 사또 새알심 좀 더 드십시오. 저희 집 깍두기가 참 맛있습니다 하며 권하는 마을 사람들의 인심에 배보다 마음이 더 불렀습니다. 늙은 이방은 원님 곁으로 다가와 제가 이 고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운 동짓날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이 모든 것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타닥타닥 정겹게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원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의 누각으로 올라가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눈 내린 지붕 위로 부드럽게 흩어지고 멀리 보이는 장원서당에도 은은한 불빛이 밝혀져 있어 마치 등대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원님은 문득 지난 가을 홀로 호롱불을 들고 공포에 떨며 산을 오르던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어둠과 지금의 빛, 그때의 정막과 지금의 웃음소리가 교차하며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와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관아 마당에는 꺼져가는 모닥불의 잔해만이 남아 따스한 여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평화의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원님은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꿈에는 박선비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장원 서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내기 위해 눈을 치우는 소리에 원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영차 아이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그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원님은 창문을 열고 맑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있는 겨울나무의 향기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는 귀신 이야기는 전설로 남고 학문을 사랑하고 효를 다했던 박선비의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대대손손 전해질 것입니다. 며칠 뒤 원님은 마을의 서당 훈장님을 모셔와 차를 대접하며 앞으로의 교육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훈장님은 사또 덕분에 아이들이 글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개중에는 박선비 못지않은 제목도 보입니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원님은 아이들이 입신양명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도리를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님은 박선비의 비극이 단지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부족했기에 일어난 일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원님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고을로 떠나야 할 때가 다가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보내기 아쉬워하며 심리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원님에게 직접 지은 농산물과 버선 그리고 정성스레 쓴 편지들을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원님은 말에 올라 마을을 뒤돌아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멀리 산 중턱의 장원 서당에서 아이들이 나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님은 마음속으로 부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빌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귀신을 벗으로 삼은 어진 원님이라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눈 내리는 겨울밤입니다. 관아의 사랑방에는 원님이 떠난 후 새로 부임한 원님이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것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이 들려주는 겨울의 노래로 여길 뿐이지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면 온몸이 노곤해지며 스르르 잠이 쏟아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때로는 무섭고 힘든 일도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관심이 있다면 아름다운 결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도 이 밤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장원 서당의 아이들이 읽는 글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늘 천따지, 그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에 맞춰 당신의 숨소리도 편안해집니다. 방 안에 촛불이 사그라들고 어둠이 포근하게 내려앉습니다.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자장가처럼 맴돕니다. 사락, 사락, 사락. 세상의 모든 근심을 덮어주는 평화로운 소리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박선비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들이 이어가듯 당신의 내일도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말고 그저 따뜻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을 지키는 늙은 느티나무가 눈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듯 저도 당신의 곁에서 이야기를 지키며 밤을 새우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따뜻한 잠자리가 되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몸으로 깨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온전한 당신만의 휴식이 시작됩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